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이지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이 무척이나 힘들 것을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는 행운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말을 믿고 계시나요? 전 이번에 겪은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인생의 행운이라는 단어가 찾아온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행운으로 행복을 얻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복이 쉽게 빠져나가 버리지만 낭떠러지 끝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라도 보기만 하지 않으면 찾아온 행운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죠. 생애 한 번은 꼭 찾아온다는 행운. 그런 행운은 제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겪은 경험으로 인해 그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어요. 행운은 어떤 사람이나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 행운에는 주인이 있다고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에게도 전해드리고 싶네요. 우선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부터 알아야겠죠. 저는 남들보다 조금 늦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미 시댁에는 완벽히 자리를 잡고 있는 형님이 있었죠. 결혼하고부터 그 의사 형님과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나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격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 반면에 저는 그냥 그저 그런 회사의 회사원이었죠. 돈도 썩 잘 버는 편은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늦게라도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들어온 시댁은 이미 형님에게 많이 의지하며 살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형님이 부러웠죠. 그런 형님이었지만 싫다거나 밉지는 않았어요. 원래부터 사는 집, 학벌, 먹고 입는 것부터 시댁에서 의지하는 것까지 모두 형님과는 많은 격차가 있었지만 이런 이유로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괜한 자존심을 뿌려서 집안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형님과 나는 그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며 지금의 차이를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러니 오히려 결혼 직후보다 마음은 더 편해졌고요.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딱 봐도 형님의 시댁에서 소금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하는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손을 거치길 바라는 사람들이지요. 형님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굳이 충돌하지 말자 생각했죠. 그렇다 보니 시댁은 무슨 일만 생기더라도 형님을 곧잘 의지했어요. 시아버지가 몸이 편찮아서 병원에 입원할 때도 형님이 있는 병원의 VIP 병실에서 지냈었죠. VIP 병실은 쉽게 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어느 정도 형님의 입지가 있었는지 선뜻 병실을 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훨씬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어머니는 형님을 정말 믿음직스러워 했어요. 집안의 많은 부분을 형님에게 의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그래도 자잘하게 사소한 일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일들만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집안의 큰일도 형님이 도맡아 하게 되었어요. 특히나 시어머니는 부탁하는 일을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식구가 다 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였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이 찬으로 나왔는데 한참 먹다가 보니 그 반찬이 비어 있더라고요. 전 속으로 왜 시어머니에게 더 달라고 안 하시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시어머니도 더 드시고 싶은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함에 제가 식당 아주머니를 불러서 반찬을 더 달라고 했고요. 워낙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살짝 물어봤어요. 여보, 알잖아. 어머니 혹시 남들에게 부탁이나 뭐 해달라는 말을 잘 못하셔? 저번에 식당에 밥 먹으러 갔을 때 그때 어머님이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는데 다 먹고도 더 달란 소리를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달라고 해서 리필 받았거든. 그런데 리필된 반찬은 또 맛있게 드시더라. 그렇게 더 먹고 싶었으면 진작에 말하지 왜 더 달라는 말을 안 했을까 싶었어. 제 말에 남편은 웃으면서 답해줬죠. 당신이 사람을 진짜 제대로 봤네. 맞아. 우리 엄마는 원래 부탁하거나 남들에게 뭔가 해달라는 말을 잘 못하시더라고. 아,
왜 그런 성격인지 모르겠어. 그저 어렸을 때부터 글을 쓰니 그냥 그렇구나 싶었지. 그렇다고 막 아버지 성격이 대차거나 하시지는 않거든. 나도 그거 눈치챘을 때는 정말 신기했다니까. 세상에는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말이야. 어쨌든 너무 신경 쓰지는 않아도 돼. 꼭 필요하면 우리한테 어떻게든 눈치는 주시니까 남편의 말에 제 궁금증은 해소되었죠. 시어머니는 원래부터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부탁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입원하시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조금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부탁 하나 편하게 못하는 성격의 시어머니였는데 점점 성격이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직접 형님에게 이것 좀 해달라, 저것도 좀 해달라 말하는 것도 들었고요. 평소에는 형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어머님이 답하는 상황이 더 많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형님은 아버님의 유산까지 나서서 정리하게 되었던 모양이더군요. 형님은 자기 재산도 관리해주는 유명한 분이 있다면서 늙어서 돈을 관리하기 어려웠던 시부모를 대신해 매달 생활비를 통장으로 월급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본인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편하다고 좋아하셨고요. 따로 노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런 형님을 보면서 저는 또 느꼈어요. 아, 남들이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춰야만 될 수 있는 거구나. 나는 형님처럼은 될 수 없겠다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충격 때문인지 어머님에게 치매 증상까지 생겼다고 형님이 말해주더군요. 저는 그런 형님의 말에 어디로 어머님을 모셔야 잘 모실 수 있으려나 치료는 가능한가라는 생각에 빠졌죠. 그런데 형님은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동서 나도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저번에는 나를 보더니 자꾸 돈을 내놓으라면서 때리는 거 있지. 지금 본인이 제정신이 아닐 때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어제는 자기 재산을 나한테 돌려달라는 거야? 참나, 내가 도둑도 아니고 어머님께서는 왜 데리고 갔겠어요? 안 그래요? 나도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왜 자꾸 나한테 자기 돈을 달라는지 모르겠다니까 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돌려주기라도 하지. 동서도 알지? 그때 동서도 같이 있었잖아. 어머님의 치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죄선이 핵심인 이상한 대화가 오갔고 저는 형님이 말했던 일을 제 눈으로 제 귀로 직접 들은 적이 있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도 그런 적이 있지?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군요. 아니, 거봐. 기억나지? 틀다. 그때 병실에서 있었던 일 말이야. 이건 내가에 서니까 말하는 건데 지금 어머님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으셔. 기억이 퇴행해서 자꾸 나를 도둑년이라고 우리 집에서 뭐 하냐고 막 뭐라고 하신다니까? 저번에 같이 있어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가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지 믿지 말고 반응도 해서는 안 돼. 그러면 병이 더 심해질 수 있어. 자기 혼자 상상으로 수소를 쓸 수도 있다니까.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를 하는 느낌의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 문제는 사실 남편과 함께 형님에게 통보처럼 듣게 되었던 터라 우리 부부는 그저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의사인 형님이 당연히 어머니의 증상을 더 잘 알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의 말을 모두 믿기는 어려웠죠. 주변에서 치매가 있다는 사람들을 열어보았지만 어머님처럼 갑자기 기억을 아예 잃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 남편과 함께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우리끼리 따로 도울 방법은 없는지 머리를 모아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형님은 아버님이 떠날 때처럼 본인이 다 떠안아서 정리하려고 들더라고요. 본인은 배려라고 생각했겠지만 지부모의 둘째 아들의 자리에 있는 남편은 자기 자리를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우리 부부가 형님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었기에 남편도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형님에게 어머님을 맡기기로 했어요. 그런 우리에게 형님은 항상 만날 때마다 강조하더라고요.
동서도 내가 어머니를 보살피는 게 낫겠지. 아무래도 의학 지식이 있는 내가 이 집안의 누구보다도 잘 보살필 수 있지 않겠어? 지금 우리 병원에는 차리를 마련하기 어렵지만 내 동창이 치매 관련 병원에서 일하고 있거든. 그 친구한테 도움 좀 받으려고. 그러니까 동서는 어머니 증상 신경 쓰지 말고 그때 내가 말했던 것들만 잘 지켜줘. 알겠지.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형님이 어머니를 전담 케어 하겠다고 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이 우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굉장히 초췌해진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변한 어머님의 외관에 저는 어떻게 된 거냐 물었죠. 그러니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시아버지 그렇게 떠나고 난 뒤부터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어서 그렇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이 목으로 넘어가지를 않아? 그리고 너희는 시아버지가 그렇게 가셨으면 내 얼굴이라도 보러 자주 찾아와야 할 것도 아니냐. 이렇게 다 늙은 노인네가 먼저 찾아와야겠어. 어머님의 말에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었지만 죄송하다. 앞으로 잘 가겠다 하고 답했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지켜보며 저는 매우 걱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하기도 했지만 어머님이 집을 나가신 후 더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은 두고 보지 말고 그냥 부딪히자고. 그래서 하루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도넛을 사들고 시댁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계속 배를 누르고 어머니를 불러도 대답 하나 없는 거예요. 안에서는 인기척도 나지 않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형님과 아주버님에게도 연락을 했는데 그날따라 둘 다 연락이 되지 않은 겁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속이 탔죠. 그래서 계속 시대 앞을 서성이면서 시어머니를 찾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경비 아저씨가 다가오더군요. 저를 본 경비 아저씨는 대뜸 우는 거예요. 이 집 새댁이지? 혹시 자원을 시어머니 이사 갔나? 원래는 오묘하며 인사도 하고 맛있는 것도 종종 가져다주는 양반이었는데 요즘 영 보이지가 않더라고. 이렇게 정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말이야. 경비 아저씨의 말을 저는 더 불안해졌어요. 그러다 문득 어머님의 치매 증상이 떠올랐어요. 혹시라도 치매 때문에 나갔다가 길이라도 잃어서 못 돌아오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 싶어서 경찰에게 실종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잡는 순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녁까지 우리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일단 연락이 되었다는 안도감에 한숨을 쉬면서 경비 아저씨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급하게 집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날 저녁,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한내가 정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이번에야 느꼈다네, 형님. 아니 그 도둑년, 나를 치매로 만들어 놓고 우리 집 전 재산을 가지고 사라져 버렸어. 아예 잠수를 탔다고. 그 모든 게 처음부터 재산을 자기가 정리해 주겠다고 했을 때부터 한 번은 의심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도둑이라는 걸 내가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남편과 저는 벙찐 얼굴로 어머니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보고 말하더군요. 내가 이 집에 온 날이 있지? 아니, 그 난리가 나를 치매에 걸린 노인으로 한참을 살펴보는 걸 보고는 생각했다네. 형님이라는 년이 너에게도 무슨 말을 했구나 하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아무 말도 못 꺼냈어. 너도 걔랑 한패처럼 보였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더구나. 내가 집에 찾아왔을 때 경비원이랑 이야기할 때 다 지켜보고 있었다네. 눈빛은 정말로 나를 걱정하고 있었지? 그래서 그때 내가 전화를 했던 거야? 시어머니는 아직도 모든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표정이었죠.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고 심한 충격을 받으면 화도 안 난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더군요. 전 그런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삶의 끈을 놓을 생각이라도 할까 싶어서 얼른 시어머니의 손에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있는데 왜 자꾸 모든 것을 포기하는 듯이 말하세요? 우리 둘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 아닙니다.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 능력 있는 아들인 거?
물론 예전보다는 부족할 수 있는 삶이겠지만 적어도 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앉게 하지는 않아요. 저희 그렇게 경험 없는 사람도 아니고 전륜을 저버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치자 남편도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개면서 말했죠. 우리 아내 말이 맞아요. 나 엄마 모른 척하는 그런 나쁜 아들 아니에요? 비록 형만큼 능력이 있어서 사업을 하지는 못하고 우리 아내도 형수님처럼 의사라는 사자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한 명 모시고 산다고 해서 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던 나쁜 기억은 모두 덮어두고 저희랑 같이 잘 살아봐요. 어머니는 이런 우리 태도에 감동을 한 건지 눈에 눈물이 그런거렁하더군요. 저는 생각했죠. 이 기회에 어머니께 도움이 되는 며느리 노릇을 하자고 솔직하게 말해서. 전에는 형님이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있었기에 며느리로서 어머님을 도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형님의 말만 믿고 그 말에 넘어가서 어머니의 진실된 상황에 대해서 하나도 없었어요. 눈치채지 못했고요. 저는 이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에게 미안할 필요 없어요. 저도 죄가 있는 거려. 어머님이 찾아왔던 그때 제가 조그마한 의심이라도 했더라면 사태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형님이 너무 능력자라서 나는 없어도 되겠구나 생각했던 것도 너무 아니랬고요. 그러니 제가 더 죄송해요. 어머니, 이제부터라도 이 못난 며느리가 어머님에게 며느리 노릇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하지 마세요. 내 말에 시어머니는 더 서럽게 의도군요. 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재산을 한 가족이라고 믿었던 형님과 자기 첫째 아들에게 뺏기고 치매라는 누명까지 써서 둘째 며느리라는 사람은 의심하는 눈초리로 쳐다봤으니 심정이 오죽할까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타임머신을 써서라도 그때 시어머니와 함께 전역했던 날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내 눈물을 닦으면서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겠니네? 형님이라는 사람이 다 자기가 나서서 했던 것을 내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중재를 했어야 함이야. 그러니 내가 너한테 받은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은 마. 꼭 내가 갚을게. 평소에 부탁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속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후에는 어머님을 좀 더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일사천리로 움직였어요. 무서운 어머니 모르게 대출부터 받았죠. 지금 있는 집을 공사해서 어떻게든 시어머니만의 방을 하나 마련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만의 공간이 없으면 마음 붙이기도 어려운 법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 의견을 했고 남편도 자기 엄마를 생각해주는 저를 보면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에게 방을 소개했어요. 하지만 편히 쉬라는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계속 자기도 나가서 일을 하겠다며 본인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죠. 내가 너희들이 해주는 것이 싫은 것은 아니다.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주니 나야 감사하지. 그런데 말이야, 나는 우리 손녀에게 과자 하나 못 사주고 용돈 하나 줄 수 없는 그런 할미는 되고 싶지 않다. 손녀가 나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 난 그런 능력 없는 할머니는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를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럴 필요는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또 그리고 너희들이 그 도둑년 놈을 찾으려고 뒤로 돈을 쓰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어. 이미 없어진 돈이고 없어진 재산이다. 그 두 연놈들은 절대 돈을 그대로 놔둘 성격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피 같은 돈을 써가면서 그 도둑들의 자제에 필요가 없어. 어차피 이제는 내 옆에 없는 돈이니까 너희도 그냥 잊어버려. 건성징악이라고 때가 되면 그 두 연놈도 벌을 받겠지. 사실 시어머니의 말처럼 도망간 형님 부부를 찾기 위해 무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지금 해외로 도주했다는 정보만 들었고 추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죠.
시어머니 몰래 움직였다 생각했는데 우리 부부는 그저 시어머니의 손바닥 아니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도 대출금, 아이 교육비 등 현실적으로 부담을 겪고 있었던 상태였기에 어머니의 말대로 추적은 뒤로 미뤄두기로 했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한 지붕 아래에서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어머님이 지내는 방 안에서 통곡하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소리를 들은 딸아이는 작게 제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울고 있어? 할머니도 어디 아파. 내가 들어가서 뚝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딸아이의 마음이 기특했지만 저는 그저 어머님을 내버려두기로 마음먹었어요. 속에 있는 울분을 다 토해내지 않으면 어머니는 더 우울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딸의 손을 잡고 우리 방으로 가면서 딸에게 말했죠. 할머니는 지금 마음이 아픈 거야. 딸도 저번에 아팠을 때 눈에서 눈물이 막 났지? 막 소리치고 싶고 나 아프다고 엄마, 아빠한테 말하고 싶었잖아. 지금 할머니는 그런 상태이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할머니 아픈 거 다 날아갈 수 있게 잠시 피해주자. 딸은 다행히 제 의견에 얌전히 따라주었죠. 전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표현하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제 예상이 맞았는지 시어머니는 한층 밝아진 표정으로 거실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딸과 함께 있던 시어머니인 딸의 손에 뭔가를 쥐어주더니 출발하면서 딸을 제 쪽으로 보내더군요. 딸은 천천히 제게 걸어오더니 종이 하나를 제게 건네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행운이 깃대이길, 이건저객 하늘로부터 온 행운의 쪽지래. 할머니가 전해달라고 했어. 시어머니와 몇 번이고 맞춰 본 듯한 상황에 저는 웃음이 났죠. 그래서 딸이 가져온 종이를 살펴보는데 그저 딸의 종이접기 시간을 만들었던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숫자가 막 쓰여 있고 처음에는 영수증인 줄 알았죠. 그런데 더 자세히 보니 로또 추첨권이더군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싶어서 어머님이 계신 쪽을 쳐다봤어요. 그런 저를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는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어제만큼은 아니었지만 또 눈물에 보이면서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말했지, 꼭 은혜를 갚고 싶다고. 우리 아들도 정말 고맙지만 내 너한테 정말이 은혜를 갚고 싶었다. 내가 무심한 시엠이었던 거 다 알고 있다. 생각지도 않게 내게 상처를 준 일도 많았겠지만 만약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내 마음을 눈치채지 못했을 거다. 그저 사람을 못 보는 노인네의 실수라 생각해다오. 그러면서 손의 종이를 가리키고는 다시 말을 이어갔죠. 아내가 원래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은 아닌데 이건 내가 아니라 너를 생각하면서 산 거야. 너에게 찾아온 행운이라고 할 수 있지? 물론 온전히 내 의지로만 이것을 사러 가진 않았어. 하늘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보내줬지. 나도 내가 이런 행운이라는 것을 믿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너의 행운이라고 믿어다오. 정말 네가 없었다면 없을 행운이었으니까. 지금까지 정말 고마웠다. 앞으로도 우리 즐거운 나날을 보내자꾸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새 제 앞으로 다가온 시어머니는 저를 빛나는 미소를 지은 모습을 보고 있는 나 자신에게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당첨되어서 너무 신기하고 행복했어요. 어머니와 함께한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하고 특별했어요. 미소를 짓더라도, 아니, 그래서 매주 한두 장씩 사기 시작했어. 어떻게든 행운에라도 의지하면서 버티지 않았다면 삶을 포기할 것만 같았거든. 너희에게는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런 어머님의 말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죠. 그렇다면 어제 그렇게 통곡했던 것은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살짝 부끄러웠는지 고개를 돌리면서 말했어요. 아이, 그걸 들었단 말이야. 나 참 부끄러워서 사실 어제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서 너무 기쁘고 울었어. 왜 사람이 너무 기쁜 감정이 가득하면 통곡한다더니 내가 그걸 겪게 될 줄은 몰랐지? 내가 없는 시간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정신이 없긴 없었던 모양이야.
어제 그렇게 온 것은 제가 추측했던 마음의 회복이 아니라 로또에 당첨되고 격해진 감정에다가 기쁨까지 벅차올라서 울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님은 말씀하셨어요. 거기 내 손에 있는 로또가 30억이 넘는다 하더라. 아이, 물론 세금도 많이 나가겠지만 그게 어디냐? 그냥 이 시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받아주렴. 그렇게 저는 30억이라는 큰 행운을 얻게 되었고 그날 저녁에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과 또다시 그 기쁨을 나누었어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려보았죠. 어른 3명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소리치며 울고 있자 겨우 5살이 되는 딸은 고개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린 딸 아이에게도 행복의 눈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우리 딸은 다 큰 어른들이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신기하지? 딸 눈물이라는 건 슬프다고만 나오지 않아. 할머니랑 아빠랑 엄마는 지금 너무 행복해. 이건 행복에서 나오는 눈물이라 한다. 그런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어른을 쳐다보는 것 같은 눈을 하면서 다른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 품에 안겨서 잠이 들었죠. 시어머니와 우리 부부는 이렇게 좋은 경선날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배달 음식을 시켜 다들 가볍게 한 잔씩 했네요. 어머님은 저에게 은혜를 갚았다고 하지만 저는 어머니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기뻐요. 오늘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전 그렇게 축제 같았던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점심 우리가 조금 모두 나가서 외식을 즐기기로 했죠. 식사를 하면서 시어머니는 뜻밖의 말을 했어요. 내가 잡은 행운은 사실 나만 힘쓴 게 아니야. 지금은 내 옆에 없지만 저기 하늘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는지 너희를 도와주라고 그 양반이 내 꿈에 나왔던 모양이다. 그이도 항상 빚지고는 살지 못하는 성격이었지. 옛날을 생각하는지 아련한 눈빛을 하던 시어머니인이어서 말했어요. 아예 하루는 그 위가 꿈에 나와서 풍선을 여러 개 쥐고 있더라고. 나는 그저 만난 게 너무 반가워서 막 인사를 하려고 달려가는데 말이야. 낳은 편은 내가 재산을 잃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 촉촉한 눈을 알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내 앞으로 아이 풍선에 막 내미는 게 아니겠어. 나는 그저 오랜만에 그이와 만났으니 이야기는 나누고 싶었는데 아이 자꾸 풍선만 내미는 것이 섭섭했어. 자꾸 풍선을 내미니 아이 섭섭해도 어쩌겠어. 풍선을 자세히 봤지? 그런데 거기에 번호가 막 적혀 있는 거야? 내가 남편에게 번호를 외우라고 하고 물어보니 맞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지 않겠어? 그제야 난 이게 꿈이라는 걸 알았지? 아이 그리고 깨어났는데도 그 번호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를 않더구나. 그래서 바로 로또를 사러 간 거고. 그런데 세상이 그게 1등이 될 줄은 그 양반도 이럴 때 보면 참통이 크다니까 남편과 저는 그저 놀랄 따름이었어요. 알고 보니 행운의 절반은 바로 지금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주신 거였으니까요. 제 생각이지만 시아버지는 전 재산을 잃고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돕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자신을 모른 체하고 풍선만 내밀었다고 섭섭해했지만요. 어쨌든 시아버지가 꿈에 의미 없이 들고 나온 풍선은 번호가 있었고 그 번호가 바로 로또 당첨 번호였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겠어요. 잠결에도 그걸 기억하신 어머님도 정말 대단하고요. 아무튼 우리 가족의 행운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우리 부부는 로또 당첨권을 들고 은행을 방문했고 은행원들의 가진 방해가 있었지만 어찌어찌 잘 해결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고는 둘 다 통장을 들고 한참은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찾았다고 말씀드리고 제일 먼저 알아본 것은 집이었어요. 지금 있는 집도 물론 좋았지만 내 식구가 살기에는 살짝 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도심은 아니더라도 근방에 공기가 좋은 곳에서 지내자고 의견을 냈고 남편도 좋아하는지 그러자고 했고요. 그렇게 한참을 부동산을 찾아다니고 끝에서 좋은 전원주택을 발견해서 지금은 거기로 이사한 상태랍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도 보이지 않던 형님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경인 부부는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숨을 재간도 없었는지 제 발로 연락이 왔더군요. 특히나 형님은 한국에서 의사를 그만두고 외국으로 나갔는데 아주버님과 함께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한 거였어요. 정말 뻔뻔하지 않나요? 하지만 더 웃긴 건 액수였어요. 오랜만이지 동서. 우리가 그동안 사는 일이 바빠서 연락도 제대로 못했네. 그런데 어머님은 잘 계셔. 우리가 갑자기 해외로 나오는 바람에 마지막엔 제대로 신경을 못 썼지 뭐야? 아우, 미리 동서한테 전화한다는 게 너무 바쁘게 나와서 깜빡했네. 아 참, 동서 미안한데 그 20만 원만 빌려주지 않겠어? 우리가 지금 뭐 해야 할 게 있는데 딱 마침. 그 정도가 모자라네. 20만 원 챙기자고 은행에서 퇴출할 순 없잖아. 그래서 마침 동서 생각이 나서 전화했지? 괜찮지 맞습니다. 형님은 고작 20만 원이 없다고 빌려달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통화는 제 옆에서 시어머니도 함께 듣고 있었거든요. 저는 어머니에게 윙크를 하며 수화기에 대고 말했죠. 형님, 지금 전화할 낯짝은 있으신가 봐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철판을 깔고 연락을 했대요? 같은 사람이긴 한 거죠. 그리고 어머님은 왜 찾으세요? 어머님이랑 당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모를 것 같나요? 저의 몫의 재산은 왜 가지고 도망가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와서 저한테 돈을 빌리겠다. 난 단돈 200원도 당신한테는 못 주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 말의 끝으로 전화를 어머니에게 넘겼어요. 전화 건너에서는 형님이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죠.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치매인 척하면서 형님을 골탕 먹였어요. 안 내도 내놔. 아니, 모르는 연인, 내 돈을 가지고 날라. 여기 젊은 언니가 다 말해줬어. 아, 돈 다시 내 눈앞에 안 가져오면 법이라는 걸로 널 혼내준다 했다. 3살 꼬마도 남의 물건에는 손 안 대. 그런데 다 늙은 여우가 안 내 돈을 가져가. 얼른 내 돈 내놓지 못해. 너 어디 살아? 어디 사냐고. 반쯤은 진실을 섞어서 말했는데 형님은 시어머니의 말에 안주해보지 못하더라고요. 이후로 우리가 이사한 곳은 어떻게 알았는지 매번 찾아와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우리 부부와 어머니에게 사과를 했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딱 봐도 정말 사과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복장도 영 별로였고요. 아니, 사과한다는 사람이 어디 미니스커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화장을 덕지덕지 하고나요? 돈 없는 것도 다 아는데 명품백은 어디서 났는지 몰라도 옆구리에 하나 끼고 있고요. 진실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니 절대 사과는 받아주고 싶지 않았죠. 물론 시어머니도 그걸 느끼셨는지 눈빛이 살벌하셨고요. 형님이 한 번은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서, 내가 그때 말했잖아. 어머니, 그때 치매 때문에 우리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거라니까. 아니 동서, 너는 치매 있는 노인 말을 믿어? 믿을 걸 믿어야지. 어떻게 정신도 정상이 아닌 사람의 말을 믿어? 동서는 내가 하는 말을 더 믿어야지. 지금 막 우리한테 하는 행동, 절대 최정신을 하는 거 아니라니까. 정말이야 우리, 정말 죄 하나도 없어. 정말 사람이라는 건 바뀌지 않는 모양입니다. 형님. 그때 어머님이 치매 걸린 척 하신 거예요. 의사라는 분이 그것도 못 알아보셨어요. 이쯤 되면 다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때 어머님은 정상이셨어요. 당신들이 아니, 당신 같은 도둑들이 가만히 있던 어머니께서는 훔쳐가 놓고 잊어서 뭐, 본인들은 죄가 없고 우리 어머님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지금 그렇게 말하면 제가 정말로 믿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요, 형님처럼 배움의 끈은 길지 않지만 세상살이에선 당신보다 끈이 긴 모양이에요. 당신이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느껴지거든요. 아시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전화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법정에서 만나죠. 마침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법적인 소송에 대비하며 준비 중입니다. 그때 변호사님께서 우리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움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부부와 어머니는 돈은 되려고 했고 저희 둘이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결과 결국 운이 좋아서 어머니의 재산을 얻는 데 성공했다고 하며 다녔던 형제부부의 비참한 결말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이제 비토 들어오지 않는 단지하에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맛있는 대로 거둔 것이라죠. 전 이 일을 겪으며 행운은 누구에겐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턱대고 바라다가는 것은 쉽게 이룰 수 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보다 훨씬 지혜롭고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계셔서 좋습니다. 들어주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행운은 100% 운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고 이를 아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하나의 기회가 아닐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행운이 많이 펼쳐지길 바라며 저희 시어머니의 기운 받아가셔서 모두들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